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강의 공포 구간에 계속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닥이 도대체 어딜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해외 유튜버 분들 중에서 여러 개를 보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라울팔, 이제 저니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계 업계 인사들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좀 영어가 되시면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라울팔은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 단 1년이 뒤로 늦춰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년 사이클이 아니고 5년 사이클이다. 반면에 크리스 버니스케라고 하는 이분은 2014년도에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회사에서 크립토 총괄 리포트를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OB라고 OG죠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그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하락장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을 나누지만 그렇다고 막 싸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불꽃은 튀어요. 보시면 나름 이제 둘 다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이분은 크리스 버니스케는 비트코인이 77,000달러 좀 더 떨어지면 200주 이동 평균선인 55,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라울팔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좀 공격적입니다. 근데 크리스 버니스케는 굉장히 차분하고 보수적입니다. 성향이 달라요. 둘 다 좋은 삶을 지금 나름 그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우리가 해도 큰 이견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캡처해 봤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 일주일 전에 녹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가격 여전히 낮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요. 라울팔이 하락장 당신 의견에 이제 진입했다고 하는 거면 근데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 버니스케가 그 비관론자가 아니거든요. 크립토 초긍정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 진입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1시간 20 몇 분 내내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의견이 재밌더라고요. 200주 아까 이평선 있죠. 비트코인을 움직임을 보고 나머지 코인을 사냐 마냐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대장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쉽게 말하면 저 밑으로 깔아앉으면 나머지에게 희망을 볼 이유는 없고 비트코인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이제 올라선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추세가 반전됐구나. 그거를 이제 200주 이평선이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 밑에입니다. 5만 3천, 4천, 5천 달러 구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격 얘기만 계속해요. 라울팔이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근데 너랑 나랑 우리 밤새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미 꼭지를 찍었는지 아닌지 솔직히 라울팔이 우리가 그건 모르지 않니?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이제 조금은 이제 격화됐던 부분이 뒤쪽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크리스 버니스케가 약간 급발진합니다. You and I don't know. You and I don't know라고 분명하게 하죠. 너나 나나 모르는 거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신경전일까요?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라울팔은요. 비트코인 2013년도 200달러에 샀던 사람이에요. 2017년도 2000달러에 이제 전량 매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만 달러까지 갔죠. 크리스 버니스케 얘기 드렸죠. 2014년, 2015년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에서 크립토 관련된 리포트를 쓰고요. 그 덕분에 돈나무 언니 회사 아크 인베스트에서 2015년도에 최초의 이제 그 기관 비트코인 투자자가 됩니다. 그때는 ETF가 없었으니까 저 그레이스케일 그 트러스트를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격은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떨어진다,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모르냐? 꼭지를 우리가 이미 찍은 거야. 바닥은 어디야? 언제 회복이 돼? 바닥이 그러면 얼마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추론일 뿐이지 이걸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중장기, 단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제 중장기 크립토 대표적인 초상승론자들입니다. 지금 둘 다 이제 벤처 캐피털, 뭐 투자,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뭐 지금 힘든 시기에 다른 이제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 대표적인 게 이제 국부 펀드나 우리가 연기금을 꼽습니다. 세계 1위 국부 펀드는 단연 노르웨이 국부 펀드입니다. 2위, 3위가 중국이고요. 4위가 저기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있죠.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ETF 3분기 보니까 잔뜩 샀습니다. 뭐 쿠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의 규모가 하나로 그냥 바꿔보니까 거의 2,900조, 그러니까 3,000조라고 보시면 돼요. 노르웨이가 국부 펀드 단연 1위입니다. 국부 펀드와 이제 연기금 펀드는 서로 이제 좀 섹터가 다르긴 한데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320조 원을 굴립니다. 전 세계 연기금 랭킹 4위입니다.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연기금 세계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2,400조 원을 굴려요. 연기금 1위는 일본. 일본 연기금보다도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자, 뭐 코인니스보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했다가 2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근데 스트래티지만 산 게 아니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 카나안, 그다음 마라홀딩스 여기도 투자했는데 여기서도 손실이 났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스트래티지를 보유량을 크게 늘린 시점이 언제냐? 2024년 4분기라고 뜹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한 7, 8천억 이상 샀었죠. 그 이후에도 스트래티지 주식을 계속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샀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최근 공시를 분석해 본 결과 2억 달러의 손실이다. 이게 손실이라고 한 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팔았냐 안 팔았냐가 중요해요. 스트래티지 채굴 기업 투자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산 겁니다. 수천억이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팔았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이제 지난 3분기에 대한 그 최근 보고서가 나왔겠죠.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비트코인 노출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손절 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노출을 늘렸습니다. 매도해서 실현을 했다. 그러니까 차익식, 그러니까 손절했다 그게 아니고 간접 노출, 비트코인 직접은 안 되기 때문에 간접 노출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실현 손실인 거예요. 안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샀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이게 괜찮을까요? 결론이 다시 나옵니다. 큰 손실을 봐서 그 손실을 실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요 그 보유 주식들의 평가 손실. 근데 오히려 추매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제 뒤쪽에서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더 샀습니다. 스트래티지 주식을 제가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7월 11일 최고점을 찍습니다. 435달러까지 갔다가 현재 177달러까지 떨어져 있어요. 스트래티지가 최고점 대비하면 지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60% 떨어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의 스트래티지 평단가 주식 얼마 주고 샀냐? 대략 340달러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 한 340불 주고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팔지는 않았지만 미실현 수익률 스트래티지 주식으로 마이너스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올해 가장 많은 스트래티지를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산 시점이요. 2분기 말로 추정이 돼요. 정확히는 올해 5월 달에서 6월 달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집중 매수했던 스트래티지 주가가 얼마였냐? 400달러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현재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177달러. 집중 매수했을 때 대비하면 마이너스 55%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니까 이거 폭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스트래티지 주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죠 뭐. 알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뭐 마이너스 80% 이하까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스트래티지 주식입니다. 24년도 4분기에 대량 매수했을 때 평단가가요. 40달러 뭐 이 언저리가 된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치솟을 때 이렇게 이제 대량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 물타기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격이 평단이 더 높아요. 그러면 불타기를 한 겁니다. 언제? 올해 5월달, 6월달. 집중적으로 이때 불을 탄 거예요. 평단이 대략 400달러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라고요? 177달러. 반토막 난 거죠. 세계 1위 국부 펀드가 스트래티지 주식 사서 반토막을 났습니다. 심지어 물타기도 아니고요. 불타기를 하는 바람에 미실현 손실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재밌는 건 스트래티지 주식만 산 게 아니에요.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채굴회사, 코인베이스 주식, 블록, 메타플래닛, 라이엇 플랫폼이라고 채굴회사입니다. 카나안, 테슬라까지도 다 들고 있어요. 다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전부. 문제가 있어요. 이 기업 주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이겠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 아닙니까? 국부가 손실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노르웨이 얘기를 하냐?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꼭 우리가 경험을 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내가 굳이 실패 안 하고 좀 덜하고 남들 실패, 남들 잘하는 거, 남들 못하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혜를 잊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 드리면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립토 관련 기업의 주식을요. 총 투자액 대비해서 3천조 대비해서 몇천억 삽니다. 몇천억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데요. 전체 대비로 해보면 0.0045%예요. 이거 싹 다 날려도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제 동생 오후반 선생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합시다. 구명조끼가 뭡니까? 사고가 안 나면 구명조끼는 사실 번거로울 뿐입니다. 근데 왜 이걸 계속 강조했을까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기 목포 신안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배에 타셨던 승객분들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비중 조절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최소 절반 이상, 80%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실은 탐욕을 절제하는 영역이고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나랑은 관계없다라고 했지만 막상 사고가 나보면 구명조끼 생각이 아마 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지금 불타기한 거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비싸게 샀지 않습니까? 추매를. 이건요. 단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 결과론에 전 불과하다고 봐요. 뭐냐면 만약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진 게 아니고 더 올랐으면 그럼 영웅입니까? 가격이 지금 더 떨어져 있으면 한 분기 만에 원수가 될까요? 한 6개월 만에 영웅이냐 원수냐가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세계 1위 국부 펀드도 이 스트래티지 주식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가격의 향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저는 몰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 알았으면 왜 비싸게 그렇게 왜 샀겠습니까? 저 밑으로 그냥 스카이다이빙 하는데 반토막 이상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몰랐으니까 불타기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3분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3분기에 7월, 8월, 9월입니다. 요때 주식 변동 내역을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지분을 이제 계산해 본 거예요. 비트코인 5,314개, 192% 이상 스트래티지 주식을 추매했습니다. 적극적 매수죠. 코인베이스도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지만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비트코인 한 80개. 마라톤 디지털 분기마다 간접 노출을 증가시켰다. 메타플래닛 25년 2분기, 3분기에 신규로 들어왔다. 어쨌든 간접적이나마 비트코인의 노출을 훨씬 더 늘렸어요. 1년간 192% 증가를 시켰고요. 이것은 비트코인 보유 확대 및 펀드의 지분 투자 전략과 맞물려 있죠. 크립토 관련 기업 주식, 비트코인 간접 노출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 드린 거예요. 불타기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올 3분기에 물타기도 한 거예요. 가격 떨어졌는데 대부분 스트래터지 엄청나게 샀고요. 코인베이스, 마라 디지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플래닛이 사실 그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25년도 올해 2분기, 3분기 이 6월 전후로 해서 3000%가 올랐습니다. 주식이 메타플래닛. 하필이면 최고점에 탔네요. 주식을. 고점 대비 현재 마이너스 80% 여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플래닛은 지금 이거 살아남는 거요, 마는 거요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가 이 차트만 보면 거의 뭐 이제 끝난 그런 느낌이 드는 생각이 이거죠. 괜찮을까? 두 번째, 왜 불타기, 심지어 물타기를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1번 질문은 괜찮을까?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어차피 작은 비중을 집어넣고요. 추매를 했어도 비중이 작아요. 근데 이거 이제 투자를 한 걸요. 그냥 뭐 지금 6개월, 1년 보고 투자한 느낌이 아닌 거죠. 국부를 좌우할. 이제 노르웨이는 원래 저 석유 강국이잖아요. 근데 석유 언젠가 끝이 나겠죠. 뭐 이제 다른 자원 쪽으로 이제 그 흐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노르웨이 국부를 결정할 장기적으로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거죠. 소액으로 오래 묵힐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2번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불타기하고 왜 물타기를 했을까?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마 내년 2월 중순이 돼서야 실은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관련 주식 좀 더 사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왜 했을까요? 왜 샀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 드렸다시피 뭐 현물 ETF 이게 이제 법률적, 규제적으로 직접 코인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을 산 겁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면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확신이 전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단기 가격을 모르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매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블록, 로빈후드 다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3분기 나름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총 코인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7,700억 원 들고 있습니다. 전체 1,320조의 0.058%.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평단이 좀 더 낮기도 합니다. 잘 샀습니다. 쌀 때. 전년 말 대비해서 182% 코인 관련 기업의 주식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1위는 역시 스트래터지네요.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에 그 이제 변화가 226% 묻고 또 더블로 갔습니다. 코인베이스도 134% 더 늘었네요. 블록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로빈후드는 뭐 살짝 더 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르웨이의 공통점. 첫 번째, 대량 매수를 했지만 물려 있다. 비중이 낮을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기적인 방향성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쌀 때 사야겠죠. 근데 사놓고 물렸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거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분할 매수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견디고 있고 그럼에도 아마
더 사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 공포가 계속 증폭이 되는 게 이거죠.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도 사실은 몰랐지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언제부터 오를 것이냐, 바닥을 모르는 게 사실 뭐 수영하시면 뭐 바다에서 하실 때 발이 밑에 안 닿으면 정말 무섭거든요. 저는 지금 과거로 제가 이때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느낌이 비슷해서 그래요. 이제 이거 이전에는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18년도 11월 달에 저는 비트코인 700만 원 이거 안 깨질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무너졌었죠. 2018년 11월 그때 뭐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면서 진영 간의 다툼을 벌이고 안 그래도 뭐 하락장인데 흘러내렸습니다. 보란 듯이 추가적인 반토막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저는 마지막 거의 항복해 하면서 우르르 잡고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이때 이 바닥을 다지는데 한 3, 4개월이 걸렸어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2월, 3월 거의 한 3개월, 4개월간 바닥을 꾸준히 다졌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샀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얼마까지 하락을 할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거 제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고 취사 여부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노르웨이 국부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그냥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안 되면 뒤로 실은 갈 수가 없어요. 바닥이 언제야? 언제부터 올라? 얼마까지 떨어져? 뭐 꼭지가 지금 찍었어 안 찍었어? 이거 안다고요?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코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 안 하면 2배, 3배 레버리지, 선물, 레버리지, 저기 뭐 마진 거래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 못 맞춘다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바닥을 잡으려고 굳이 노력을 안 합니다. 월급날이 저 뒤에 있다고 해서 막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니까 어떻습니까? 더 싼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빨리 사야 돼. 지금 보너스. 에이, 나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야, 돈 없어? 그냥 빚 내. 그냥 은행 뭐 신용대출 땡겨서 샀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 많이 더 힘드신 분들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생활을 하시면서 여윳돈을 꾸준히 모아갑니다. 지금 제 얘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사시면 돼요. 다섯 번째, 가치와 가격의 격차가요. 지금 어떤 것들, 뭐 이제 AI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치는 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다 이거 아닙니까? 뭐 AI 주식, 뭐 엔비디아, 뭐 SK 하이닉스, 저는 뭐 물론 장기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이 이 격차를 보셔야 돼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형편없는 자산이 제가 보니까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자산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게 꼭 코인일 필요 없습니다. 가치는 엄청 높은데 가격은 저 밑에서 거의 뭐 이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자산을 안간힘을 써서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셔야 돼요. 여섯 번째,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코인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과거 그 본인 그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과거 코인과 굳이 사랑에 빠질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굉장히 냉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를 하는 그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나중에 쌓이면 큰 효자가 될 겁니다. 일곱 번째, 차가운 매수, 가로 열고 닫고 비이성적인 매수, 불합리한 매수, 이렇게 하다가 나 어떻게 될 것 같은 매수, 지금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 계획이고 제 과거였고 아마 제 미래도 될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산다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이게 물음표가 달리는지 아십니까? 나 이거 맞아?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코인 이거 다 사기 아니야? 근데 저는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 2년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이제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실은 나눠져요. 이거 코인 하라고 등 떠미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래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근데요. 저는 이게 결국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건요. 실은 코인에 대한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인을 그래서 굳이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 굳이 뭐 크립토 TV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해서 돈을 다 버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19년 1월 달부터 꾸준히 사 모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저는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뭐 얼마 벌었대 이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뭐 이제 뭐 월드컵에서 뭐 우승했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대. 과거가 보입니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솔직히 잘 안 보여. 그죠? 뭐 행사야 뭐 14년부터 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았던 건 헛똑똑이었고 헛지식이었고 2017년부터는요. 제가 하루에 7시간을 팝니다. 하루 종일 코인 관련된 뭐 그때 뭐 책도 없고요. 그냥 뭐 동영상 특히 이제 뭐 모든 글, 모든 웹사이트 뭐 백서부터 해서 다 뒤지는 거예요. 하루 7시간 꾸준히 3년간 투자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바로 했을까요? 2018년도 괜히 이상한 코인들도 손을 댔습니다. 마이너스 98%를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잡코인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19년, 20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실은 사긴 했지만 17년도부터 했지만 특히 하락장에 꾸준히 삽니다. 18년, 19년, 22년, 23년, 실은 얼마 전까지도 이제 추매를 했었고요. 그때 산 우량 코인들은 여전히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샀던 웬만한 알트코인은 다 지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 뭐 비슷하실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막 손가락을 깨물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더 묻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말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 기회를 준다면 그냥 돈이 생기면 사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지켜봐야겠죠. 추매를 계속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그냥요. 그냥 한 50% 이상 사세요. 그냥 쟁여놓으세요. 비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만 알아요. 이더리움도 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더보다 비트가 주는 편안함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제 크고요. 근데 XRP, 솔라나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코인 말고 난 도지가 좋아. 그럼 도지 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코인. 거의 한 80% 묻고 그 나머지를 이제 뭐 10배 코인, 20배 코인, 100배 코인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윳돈이셔야만 합니다. B2를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B2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아마 잘못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급할 거 없죠. 천천히 가는 거고요.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꾸준히 샀다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단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했을 때예요. 빚으로 하면 시간표가 붙기 때문에 짝깍짝깍 폭탄 그 이제 클락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뭐 우리가 2% 굉장히 소수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할 수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뭐 이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뭐 유승용 뭐 이 배우가 굉장히 우리 그 50대, 60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어떤 과거 우리들의 이제 그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드라마입니다. 한 번씩 전 꼭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랄까요 감정이입도 되는 것 같고 뭐 저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되겠죠. 아니 평생 뼈 빠지게 한 회사에 뼈를 묻고 뭐 이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여기까지 20년, 30년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노후가 보장이 안 되네요. 그리고 퇴직이라고 하는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보통은 잘 없으세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되겠지, 다 거의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노후가요 정말 깜깜한 거예요. 이 드라마 제가 뭐 스포일링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퇴직을 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난 뭐라는 전쟁인가, 이것을 저 나이에 그 생각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게 서글퍼요. 실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라고 보여집니다. 넷플릭스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호가창을 보실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우리 김 부장 보시면서 그러려니 하셨으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